한국 교육은 미쳤어. 영국 최고 명문 학교가 한 한국인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스쿨의 수학교사 엘리자베스 윈슬로입니다. 1179년에 설립된 우리 학교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죠. 30년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제 교직 생활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영국에는 이튼, 하로우와 함께 웨스트민스터가 3대 명문 사립학교로 손꼽힙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죠. 매년 옥스브리지에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을 보면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한 아시아계 학생을 데리고 교무실로 들어오셨죠. 한국에서 온 박주현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글로벌 투자은행의 런던 지점장으로 부임하면서 전학을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주현은 키는 또래보다 조금 작은 편이었지만 반듯한 이목구비와 단정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는 맑고 총명해 보였죠. 서울에서 영국 학교를 다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학교라. 웨스트민스터의 커리큘럼에도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실제로 박주현의 영어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학생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유창했어요. 입학 서류를 검토하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박주현은 한국에서도 여러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더군요. 이런 학생이라면 우리 학교의 특별한 전통에도 도전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매년 열리는 UKMT 시니어 챌린지는 우리 학교의 자부심입니다. 13세부터 18세 학생들이 참가하는 영국 최고 권위의 수학 경시대회죠.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750명의 재학생 중 오직 20명만이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대회예요.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죠. 수학 성적은 물론 교사 추천과 별도의 선발 시험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선택된 영재들의 대회에서 헨리 클라크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최고의 수학 교육을 받아온 수학 영재죠. 박주현은 첫 수업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전학생이라 긴장할 법도 한데 침착하게 수업에 임했어요. 제가 문제를 칠판했으면 다른 학생들이 고민하는 동안 이미 답을 적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박주현의 답안을 확인했습니다. 깔끔한 필체로 풀이 과정이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답이 정확했어요. 더 놀라운 건 풀이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방식과는 달랐지만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이었죠. 며칠간 박주현의 실력을 지켜본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UKMT 챌린지에 박주현을 추천하기로 한 거예요. 전학생이 바로 도전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박주현의 실력은 분명 대회에 도전할 만했습니다. 추천서를 쓰면서도 망설였어요. 박주현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국의 수학교육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을 텐데 과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교육자로서 실력 있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회 참가를 제안했을 때 박주현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조용한 한국 학생이 우리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요. 대회 준비 기간 동안 박주현은 매일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오래된 도서관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죠. 고풍스러운 책장들 사이에서 묵묵히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크리켓을 즐길 때도 박주현은 수학 공책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박주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대회가 열린 날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그레이트 홀은 8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험장이에요. 높은 천장의 고디 가치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이죠.
이곳에서 수많은 영재들이 UKMT 챌린지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20명의 참가자들이 차례로 입장했어요. 헨리 클라크는 여느 때처럼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3년 연속 우승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걸음걸이였죠. 반면 박주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깊은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시험이 시작되기 전 저는 감독관석에서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주현의 책상 위에는 샤프 펜슬 2자루와 지우개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반면 다른 학생들은 각종 필기구와 계산기를 점검하느라 분주했죠. 드디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90분 동안 15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수학 문제들이 아니었죠. 영국 최고의 수학자들이 출제한 고난도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90분 동안 10문제도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심지어 헨리 클라크도 지난 3년간 평균 12문제 정도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었죠. 각 문제는 일반적인 수학적 사고를 뛰어넘는 창의력을 요구했어요. 기하학, 대수학, 수론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출제됐죠. 특히 마지막 5문제는 대학교 과정의 난이도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첫 30분 동안은 연필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어요. 그런데 시험 시작 4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박주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질문이 있나 싶었죠. 하지만 박주현은 조용히 답안지를 들어보였어요. 다 풀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순간 시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10문제도 풀지 못하는 시험을, 그것도 90분이 아닌 40분 만에 끝내다니. 웨스트민스터 800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헨리 클라크도 고개를 들어 박주현을 힐끗 쳐다보더군요.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3년 동안 한 번도 완벽하게 풀지 못했던 시험을 전학생이 이렇게 빨리 끝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박주현의 답안지를 받아들고 살펴보았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에 빈틈없이 풀이 과정이 적혀 있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3문제는 교수들도 풀이를 두고 토론할 정도로 난해한 문제들이었는데 박주현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결했더군요. 채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수학과 교수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검토했어요. 박주현의 답안지를 보던 교수님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져 갔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눈빛이 차츰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과 발표 날 그레이트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천천히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UKMT 챌린지의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헨리 클라크의 이름을 예상하고 있었죠. 우승자는 박주현 학생입니다. 순간 홀 전체가 술렁였어요. 박주현은 15문제 만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채점 교수진들은 박주현이 제시한 새로운 풀이 방식에 찬사를 보냈죠. 특히 마지막 3문제의 해결 방식은 기존의 수학적 접근과는 전혀 다른 참신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헨리 클라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전학생이 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분명 부정행위가 있었을 겁니다. 순간 웨스트민스터의 그레이트홀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숨죽인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박주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 시험은 시작되는 거라는 걸. 한 학생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전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헨리 클라크의 갑작스러운 부정행위 의혹 제기에 그레이트홀은 순식간에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스퍼드 교수의 아들이자 웨스트민스터의 자존심인 헨리 클라크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 이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일이었죠. 저는 교장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클라크 학생, 그건 매우 심각한 주장이구나. 구체적인 근거가 있니? 헨리 클라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이 대회의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해봤어요. 한 문제당 평균 10분의 풀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15문제면
150분이 필요한 계산이죠.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도 그 시간의 3분의 1인 40분 만에 모든 문제를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헨리 클라크는 칠판 앞으로 나와 숫자를 적어가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문제는 여러 단계의 추론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작년에 이 문제들을 풀 때는 한 문제당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40분 안에 해낼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고는 교장 선생님을 향해 정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적 논리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직접 제 풀이 과정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헨리 클라크의 지적은 타당해. 하지만 박주현 학생의 답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더군. 수학과 찰스 윌슨 교수님이었습니다. 그의 풀이 방식은 매우 독창적이고 논리적이었어. 특히 마지막 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접근이었지. 헨리 클라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그 풀이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왜 그렇게 빠르게 풀 수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제 풀이 방식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비교가 될 테니까요. 그 말에 교장 선생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사실 나도 궁금했단다. 우리 학교 800년 역사상 15문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푼 학생은 없었거든. 특히 박주현 학생이 보여준 새로운 풀이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배움이 될 것 같구나.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좋은 제안이다. 박주현 학생, 괜찮다면 우리 수학클럽에서 공개 풀이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너가 사용한 풀이 방법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는 거야.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단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관점에서 수학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 박주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풀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날짜를 정하셨어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방과 후 수학클럽에서 만나도록 하자. 헨리와 박주현 두 학생이 각자의 풀이 방식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수학클럽은 단순한 동아리가 아니에요. 영국 전역에서 손꼽히는 수학 영재들의 모임이죠. 그들 앞에서 자신의 풀이를 설명하는 건 어쩌면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거예요. 특히 마지막 세 문제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은 접근조차 힘든 수준이었지만 대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낸 적은 없었죠. 그동안 수학클럽에서도 완벽한 풀이를 하지 못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박주현이 복잡한 수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서관에서 박주현을 발견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앉아 문제를 풀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배운 방식을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웨스트민스터의 수학클럽이 열리는 도서관 세미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수학클럽 모임에는 20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이날은 1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였어요. 먼저 헨리 클라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수학적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칠판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문제는 미적 분학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헨리 클라크의 풀이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죠. 첫 번째 문제를 설명하는 데만 15분이 걸렸으니까요. 그의 방식은 교과서적이고 정석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증명해가는 과정이 마치 수학 논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세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여러 단계의 복잡한 풀이 과정을 거쳐야 하죠. 제가 실전에서는 한 문제당 약 20분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박주현의 차례였어요. 처음에는 긴장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풀이 방식과 제가 사용한 방식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주현은 같은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복잡한 수식 대신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고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줬죠. 이렇게 문제를 변형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문제를 설명할 때는 세미나실이 술렁였어요. 박주현은 한국에서 배운 특별한 문제 해결 기법을 보여줬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20단계의 풀이 과정을 5단계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박주현이 마지막 문제의 설명을 마치자 잠시 정막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찰스 윌슨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세미나실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박주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찰스 윌슨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우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군요. 특히 마지막 문제에서 보여준 기하학적 해석이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나요? 보통 학생들은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어려운데 말이죠. 박주현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헨리 선배처럼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다가 점점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수학 클럽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역시 한국 학생이라 그런가? 한국은 수학 교육이 특별하다던데.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한국이 항상 상위권이잖아. 헨리 클라크도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놀라운 방식이네요. 저는 이런 접근 방법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히 기하학적 해석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같은 문제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보았네요. 이런 관점의 차이가 바로 수학의 매력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수학 클럽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려는 시도가 늘어났고 박주현의 접근 방식은 새로운 화두가 되었죠. 특히 헨리 클라크는 박주현과 자주 토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학 클럽에서 있었던 일은 웨스트민스터의 교사 회의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사들의 질문을 받으며 박주현의 풀이 방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수학 교육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하나의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박주현의 공부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한 문제를 놓고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 있더군요. 기본적인 풀이 방법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박주현의 공책이 눈에 띄었어요. 한 페이지에 같은 문제에 대한 두세 가지 다른 풀이가 정리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기본 공식을 활용한 풀이, 그 다음은 기하학적 접근, 마지막은 더 단순화된 방법으로. 마치 수학 문제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듬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관찰을 교사 회의에서 공유했더니 수학과 교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찰스 윌슨 교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도 수업에서 이런 방식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고민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 방식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한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헨리 클라크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학 클럽에서 박주현의 발표를 본 후로 자신의 풀이 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어요. 예전에는 정석적인 방법만 고집했는데 이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수학 클럽에서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풀이 방법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주현의 접근 방식이 하나의 좋은 자극이 된 셈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수업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대신 다양한 풀이 과정을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점점 더 자유롭게 자신만의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고 수업 시간의 토론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수학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걸 학생들이 깨닫게 된 것 같네요. 이런 변화가 우리 학교의 수학 교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박주현의 수학 풀이 방식이 우리 학교에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마침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자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와 수학과 교사 3명은 2주간의 서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방문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였어요.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4시인데도 도서관과 자습실에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남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수학 수업을 참관하면서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개념을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했죠. 학생들은 새로운 풀이 방식을 배우면 그 방법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까지 비슷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학교사 연구실이었어요. 매주 한 번씩 교사들이 모여 수업 내용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실수 패턴을 분석해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하죠. 대치동의 학원가도 방문했어요. 학원에서는 수준별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개념을 차근차근 다지고 실력이 있는 학생은 더 깊이 있는 문제에 도전했죠. 스터디 카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의 공책에는 오답 노트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틀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트였죠. 하지만 한국의 교육 방식이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지나친 경쟁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공부는 분명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의 교사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더군요. 이제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특별한 면을 발견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바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특별한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일제히 태블릿을 꺼냈어요.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 학생도 있었고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학생도 있었죠. 처음에는 수업 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곧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학생들은 디지털 펜으로 태블릿에 필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리된 모습이 마치 인쇄된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이건 정말 효율적이네요. 옆에 있던 토마스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녹음하면서 동시에 필기를 했고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바로 저장해둔 인강 영상을 찾아 복습하기도 했죠.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의 태블릿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유명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오답 노트를 디지털로 정리하고 있었죠. 틀린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답과 함께 저장하고 그 아래에 자신만의 해설을 기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AI 기반 학습 앱의 활용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의 태블릿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문제가 나오면 AI가 즉시 해설을 제공하고 학생의 취약점을 분석해 맞춤형 문제를 추천해 주었죠. 방과 후에는 학생들이 각자의 공부 공간으로 흩어졌어요. 누군가는 학교 도서관으로, 누군가는 스터디 카페로, 또 다른 학생들은 학원 자습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고 태블릿 충전을 위한 콘센트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24시간 개방하는 도서관도 있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면 저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겠군요. 제임스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단순한 열정만은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첨단 기술과 최적화된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었던 거죠. 학생들은 이런 환경을 자연스럽게 활용했습니다.
디지털 필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두고 언제든 복습할 수 있었고 AI 튜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했어요. 심지어 통학 시간에도 태블릿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2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웨스트민스터로 돌아온 후 우리는 교사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우리 학교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논의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방식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학 수업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다양한 풀이 방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접근을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학생들도 점차 자신만의 풀이 방식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특히 헨리 클라크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박주현의 풀이 방식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수학에는 정해진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는 이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려 노력했습니다. 수학 심화반도 새롭게 개설했어요. 기존의 방식대로 정석적인 풀이를 배우는 것은 물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죠. 박주현은 이 수업에서 한국에서 배운 풀이 방식들을 자연스럽게 공유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각자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풀이 방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는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 늘어났죠.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박주현은 더 이상 낯선 전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 학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학생이었죠.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교육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난 후 우리 학교의 수학 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문제 해결에 있어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죠. 한국 방문을 돌아보며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낍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뜨거운 학구열,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연구, 그리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강국을 만들어낸 것이죠. 특히 한국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끈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주현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교육이 왜 세계 최고 수준인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한국의 교육 방식은 우리 학교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박주현이 영국 학교에 전달한 한국식 학습법이 대단하지 않나요? 역시 한국인은 어디를 가도 똑똑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